여러분들이 필요한 뭐 하고 싶은 평소에 하고 싶은 궁금했던 점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면은 교장 선생님한테 네, 이야기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냥 뒤에 적은 것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질문을 받고 이것만 쭉 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번갈아 가면서 하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내가 여름학교 잠깐 얘기하고 또 여기 나를 모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도 잠깐 하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여름학교가 처음에 사실은 2004년에 여름학교 같은 걸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2박 3일 정도로 짧게 했는데 그 뒤로 4박 5일 정도 되고 주말을 잘 활용해서 이번에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은 아마 앞으로 연구를 하는데 아마 큰 툴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고등과학원에 여기 있은 지가 20년이 됐어요. 꽤 오래됐네. 20년이 살짝 넘었네, 이제요. 여기 고등과학원에는 수학부, 물리학부, 계산과학부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물리학부에서 우리 교수가 8명이 있나? 근데 이제 천체물리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로 있고요. 주로 외부나 우주론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고 연구 방법론은 대부분은 이제 이론이나 수치 실험 또 분석, 관측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데이터 비교 분석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우주 거대 구조 자료나 이제 은하 자료 같은 것을 이제 사용해서 비교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적은 우주 모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우주하고 잘 부합되는지를 검증을 하고 이제 그로부터 우주 모형을 개선해 나가서 우주에 대해서 이해를 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은하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학생 때부터 은하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이제 하게 됐죠. 고등과학원 온 이후로는 은하 연구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고천문학 연구도 제가 관심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의 천문학의 역사나 또 옛 자료에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연구도 좀 했었고요. 요새는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일부 시간은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천문학 쪽으로는 대충 그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는 서울대에 12년 있었고요. 서울대 오기 전에는 미국 캘텍에 1년 한 8개월 정도 포스닥으로 있었고 캘텍에 가기 전에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천체물리 과학과 Department of Astrophysical Sciences에서 학위를 했고 그 전에는 서울대에서 석박사 천문학과를 했었어요. 그래서 학부 때는 플레어 스타 연구를 했고요. 그 관측을 하기 위해서 패스트 포톤 함출이 장비 같은 것을 이제 연구하고 그랬고 석사 때는 컨벡션 존 태양이나 레이 타입 스타의 컨벡션 존에서 다이나모 테오리 연구를 했고 그 계산을 해서 그 시뮬레이션도 하고 계산도 하고 그랬죠. 박사학위 논문은 이제 주로 우주 거대 구조 시뮬레이션 주로 했고요. 그 정도 소개를 다 했습니다. 예. 우리 고등과학원의 천체물리 그룹에는 이제 제가 교수를 있고 이제 우리 김정환 교수님이 또 그 CAC라고 이제 거대 수치 계산 연구센터에 계시고 교수 외에 연구원이 한 9명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 못 채울 때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6명에서 9명 사이, 예, 그 정도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 외부나 우주론 분야로 박사 기자가 가장 많은 곳이 아마 우리 고등과학원일 거예요. 예, 그 정도 하고 혹시 질문 있어요? 내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하는 동안에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박사 졸업 후에 고등과학원에 포스닥으로 채용되고 싶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을 뽑고 싶은가요? 이거 학위하시는 분한테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질문이겠어요.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알고 싶죠. 내가 어디 뭐 고등과학원에 국한해서 얘기했지만 아마 어떤 기관에도 다 그게 궁금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거를 아셔야 돼. 내가 지원을 했는데 이제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꼭 자기 능력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뽑는 사람 그 기관에서 그 당시에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그 교수가 뽑아야 되는 사람, 뽑아야 되는 연구 주제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안 맞으면은 본인이 능력이 뛰어나도 이제 안 뽑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안 뽑히고 떨어졌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연구 분야 같은 것이 분야가 안 맞아서 그런 것뿐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치 전반적인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렇게 능력만으로 가늠할 수 없는 질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과학원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차세대 유체학학 시뮬레이션 코드를 우리 김 교수님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그 분야를 같이 할 연구원을 물색을 했지만 못 뽑고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제 대학원생 한 명은 같이 일하고 있는데 포닥이 한두 명 정도 더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막 물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이 어플라이 하면은 그냥 당연히 뽑히겠지. 근데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어플라이 하면은 뽑기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 같으면은 현재 우주 팽창 역사 측정하는데 지난 거의 한 15년 이상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암흑 에너지 연구를 계승할 그런 연구원이 오면은 나는 정말 환영을 하고 반갑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마다 그 시기에 자기가 뽑고 싶은 연구 주제가 있다고. 그게 가장 중요해요. 물론 이제 그 주제를 잘 할 능력이 있어야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능력이 이제 있나 없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정도 하고 혹시 다른 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 저 1번 질문은 이제 포닥이었는데 이제 박사를 준비하거나 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적용될까요? 지도교수한테 들어갈 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 모든 일이 합리적으로 된다면은 나는 이런 분야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분야를 하고 싶은 분이 우리 학교 교수님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가서 하면 돼. 근데 인생은 그렇게 안 되잖아. 그렇죠? 갔더니 이놈 학교는 전부 이것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죠. 아까 내가 학부 때는 플레어스타 연구했고요. 석사 과정 때는 다이나모 티어리를 연구했다고. 그래서 우리 태양에서 흑점 생기고 레이타입 스타에서 스타 스팟이 생기고 이제 그런 걸 또 관측을 하고 이제 그런 연구를 했는데 박사는 우주론 연구했어요. 우주론 전공했어요.
그 전혀 다른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유학을 갔더니 그 학교에서는 우주론밖에 안 해. 전부 그런 다이나모 티어리 연구하고 별 연구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뭐 그렇게 이제 우연히 다른 주제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 때 확고하게 내가 하고 싶은 연구 분야가 정해져 있다면은 이제 학교 들어갈 때부터 교수를 골라서 들어가야겠지. 네, 두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외부 은하와 우주론 분야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이건 다 잘 알고 있지 않나? 예. 근데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그 대신에 할게요.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라는 것은 사실은 없죠. 우리가 이제 뭐 노벨상도 주고 지금 저기 수림재단에서 허준희 교수가 지금 대중 강연을 하고 있지만 필드 메달도 받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주제는 있어요. 그래서 암흑 에너지나 암흑 물질 이런 문제를 풀면 당연히 노벨상 받겠지. 그래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주제는 있지만 각 연구자는 자기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외부나 우주론에서 나는 은하 형태가 너무 오묘하고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저 형태를 어떻게 해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저 형태가 생겨나는지 또 형체들이 은하들이 어떻게 탈바꿈을 하는지 나는 이해하고 싶다. 그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평생 그 연구하는 거야.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수치 시뮬레이션이랑 요즘 관측이랑 요즘 가장 안 맞아 보이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은하 시뮬레이션 아니면 우주 거대 우주론 시뮬레이션. 네. 우주 거대 구조 시뮬레이션에서 네. 가장 안 맞아 보이는 거. 글쎄 레벨에 따라 다를 텐데 일단은 굉장히 잘 맞는다고 먼저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에 난무하던 우주론 모델이 갈피 못 잡고 난무하던 시절에 그 이론이 예측하는 우주상하고 실제 관측한 우주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는데 지금 람다 CDM 표준 우주 모형은 우리가 보는 우주하고 정말 너무 비슷하게 잘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차이라는 것은 굉장히 극미하거든요. 근데 그 극미한 차이까지 설명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제너시가 상당히 있다고. 그 우주 모형이 우주 모형으로서 갖춰야 될 여러 이제 피직스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 걔네들이 다 서로 얽혀 있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조금씩 파인 튜닝해서 이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근본 티어리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미묘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일단 표준 모형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문제가 너무 극미하고 많은 파라미터들이 얽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주론 모형을 개선을 할 때는 내가 옛날에 하던 때보다는 좀 더 고생할 겁니다. 다크 매트 같은 경우는 실제 입자를 찾아내려는 시도들이 존재하잖아요. 현재. 근데 네. 다크 에너지의 경우도 그런 게 있는지 입자를 찾아내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뭐 다른 방식으로 교수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그 다크 에너지의 성질을 연구해야 된다고 앞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크 에너지 정체는 천문학자들이 별로 연구를 안 해서 나도 잘 모르는데요. 다크 에너지는 다크 에너지도 이제 다
매터처럼 그런 뭐 꼭 입자라고 부르지는 않더라도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되겠죠. 그 다크 에너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필드가 우주에 존재할 수가 있고, 그것이 다크 매터와 다크 에너지를 동시에 설명하는 어느 한 가지 존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천문학자로서 다크 에너지 성질을 측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그 성질을 발현하는 대상의 정체가 뭔지를 그 다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크 매터는 우리가 성질을 지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측정을 열심히 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일부는 다크 암흑물질이 뭔지 일부는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non-baryonic dark matter는 아직도 정체를 모르고 있지만 성질은 잘 알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다크 에너지는 지금 성질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될 단계가 있고, 최근에서야 이제 다크 에너지 성질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이퀴실럼 스테이트가 뭐냐, 그리고 이 이퀴실럼 스테이트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 거냐, 과거의 값은 뭐고 현재의 값은 뭐냐, 이런 기본 측정부터 안 돼 있거든요. 그냥 좀 에라바가 큰 상태로 현재 우주 상수의 다크 이퀴실럼 스테이트하고 비슷한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우주를 상당히 가속 팽창시키는 거는 확실한데, 정확하게 그 값이 뭔지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다. 또 없으면 세 번째, 한국에서 천문학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네, 천문학 전체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아주 큰 픽처를 갖고 계신 분이 질문을 했네. 제가 천문학과에 처음 들어간 건 1980년입니다. 제가 79학번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문학을 하겠다고 생각한 거는 이제 내 기억에 고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40여 년 정도 천문학에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한국 천문학은 정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 그룹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 그 분야에서 세계 1위 분야 1위 클래스로 올라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저희들이 공부하던 시대랑 너무나 다른 인력에 있어서나 물적 지원에 있어서나 환경이 정말 다른 환경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때는 일단 교과서가 없어. 예를 들어서 제가 우주론을 연구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주론 교과서가 없었습니다. 90년대 말에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전에는 어떻게 공부하나? 옆에 계신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게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누가 실크 댐핑이 뭐라고 그러면 실크 댐핑이 어딨어? 요새처럼 인터넷 찾으면 금세 나오지.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없으니까 도서관 가서 저널을 뒤지는 거예요. 실크 댐핑. 근데 저널도 검색이 안 되잖아. 예. 그래서 색인을 찾아갖고 색인에서 거꾸로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교과서도 없는 시절에 살았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특히 그놈의 저널 자체도 안 들어오니까 연구하기가 어려웠죠. 저희 우주론 분야 또 컴퓨테이셔널 애스트로피직스 이런 분야들 다 탑 레벨로 갔는데, 다만 우리가 조금 뒤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일단 규모가 작아요. 아무래도 물론 이제 상대적인 얘기지. 몇 개 나라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거죠. 우리 천문학계 규모는 절대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보면은 상당히 큰 그 커뮤니티입니다. 우리나라가 천문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고 또 역사가 굉장히 긴 나라죠. 그래서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요, 천문학에 투자를 못 합니다. 하고 싶어도.
왜냐하면은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없어. 천문학 역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돈을 투자하면은 아니 이런 실용적인 학문에 지금 급히 발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투자를 해야지 왜 여기다 하냐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우리가 GDP가 굉장히 작을 때도 천문학에 투자해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었어.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역사의 그 저력으로 우리 천문학이 다시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 주소는 어떤 거냐? 저는 아주 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학문의 특히 과학의 발전은 대형 사업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기를 우리나라가 참여해서 또는 주도해서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그 커뮤니티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참여하거나 주도하고 있는 대형 그 기기 사업들이 많거든요. 예. 걔네들 굴러가면은 다 이제 그 사업을 수행할 인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자리가 생기고 그 자리에 다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80년대 초만 해도 전국에 교수 자리가 10명이 안 됐고요. 천문연에도 아마 한 15에서 20명 정도 박사 기자가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수님들 수가 한 75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베이비붐 세대, 나처럼 베이비붐 세대여가지고 지금 왕성하게 그 정년 퇴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커뮤니티가 조금 작다 보니까 약간 그 스몰 넘버 스태티스틱에 영향을 받아. 그래가지고 확 들어왔던 사람들이 확 나가고 이제 그런 몇 제너레이션 지나면 이제 굉장히 유니폼해지겠죠. 그래서 포지션도 많이 늘어날 거고 많이 늘어난 그 커뮤니티에서는 또 새로운 일들을 만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큰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긴 역사의 그 연장선상에 우리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천문학 미래는 굉장히 밝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천문학 분야에서는 이제 네. 앞으로 그 천문학 분야에서는 AI가 점점 발전해 나간다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연구 방법론 자체에 좀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벌써 AI를 활용한 천문학 연구는 굉장히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새 보는 논문에 최소 한 20%는 AI를 활용했다고 써 있고, 적어도 AI가 내놓은 그 결과를 철저하게 이해를 해서 얘가 왜 이 결과를 줬는지를 이해를 한다면 모르되 아니면 애초부터 AI한테 그 AI의 그 작동에 어떤 키 엘리먼트를 AI를 가동시킨 사람이 주든지, 그래서 그게 완전히 블랙박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은 모르는데 일부 연구자들은 그냥 돌려놓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됐다는 이제 그런 식의 활용을 많이 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가면은 이제 다들 그렇게 될 것 같아. 왜냐하면은 결과가 이제 워킹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밴드에서 찍은 이미지가 있어. 한 밴드에서 찍은 이미지를 주고 AI한테 내가 이거 지금 10분 노출해서 찍은 사진인데 1시간 노출했을 때 찍은 사진을 예측해 봐라. 그러면 이제 얘가 쫙 뭘 준단 말이지. 아주 선명한 사진을 줘요. 근데 걔가 뭘 했겠어? 스무딩 했다고. 걔가 할 수 있는 일은 스무딩밖에 없거든. 그렇죠? 근데
내가 5개 밴드의 사진을 줘서 이제 AI한테 시켰어. 그러면 애가 이제 컬러까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막 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거기에는 스무딩만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제 점점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레벨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 밴드의 그 전체 이미지들이 이제 컬러마다 다 전체마다 다 컬러가 다르니까 이제 걔네들의 성질을 수많은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얘가 이제 프리딕션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스무딩 이상의 그 스펙트럴 분포도 타입에 따라 다 얘가 이해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매시브한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사람이 이제 따라가질 못하니까 결과가 좋으면 좋다 이렇게 이제 나갈 것 같긴 해요. 근데 나는 학문의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실용적으로 활용할 때는 좋아요. 내가 내용을 이해를 완벽히 못해도 결과가 좋으면 활용할 수 있어. 그거는 나는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는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거든. 그래서 항상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면은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AI 활용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인데 정말 AI를 그 아티피셜이 아니라 그러니까 AI 어시스티드 리서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예, 한국의 천문학 발전 가능성을 듣다 보니까 생각난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대학원생으로서 국민들에게 월급을 받아서 하니까 감사하긴 한데, 혹 작가 만약에 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냐, 이 천문학 연구를 해서 우리에게 뭐가 달라지냐라는 질문이 들어올 때 저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에 관해서 어떻게 본인만의 답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신적인 양식을 주잖아. 내가 92년에 귀국을 했는데요. 그때 코비 위성이 91년 11월에 런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유명한 관측을 2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우주 배경 복사의 스펙트럴 에너지 분포 그걸 관측을 했더니 블랙바디더라. 2번째로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방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더라. 그래서 이제 레졸루션이 7도였으니까 이제 7도 정도 규모로 10만 분의 1 정도의 온도 요동이 생기더라. 그게 최초로 발견한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데서트 필 돼가지고 이제 그 발표가 2월 달에 발표가 됐어. 근데 내가 2월 달에 들어왔거든. 그래서 이제 도대체 우주 배경 복사가 뭐냐 들어보지도 못한 거지. 근데 외국에서 하도 난리니까 그걸 누구한테 기자들이 물어봐야 할 텐데 알고 봤더니 그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많이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희대의 이사장님이 나를 불러서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강의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본인의 어떤 이너서클이 있어가지고 한 30명 정도 청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질문을 하면서 천문학은 현실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학문을 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야. 나한테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불러놓고 물론 이사장님이 불렀고 질문은 딴 사람이 했지. 근데 그때 정원식 학원장님이신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그 천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책도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그 이사장실이 정말 궁궐처럼 돼 있어. 아주 그냥 멋있고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단상 위에 이렇게 딱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계시고, 나는 그 앞에 정말 비싸 보이는 그런 탁자, 큰 탁자에 혼자 딱 앉아 있고,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녹차를 한 잔 이제 가져오셨는데, 그 녹차를 담은 그 잔이 내가 평생 처음 보는 정말 화려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러시아제라고 그러는데 정말 화려한 잔에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분이 그 질문을 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 답을 하지 않고 반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지금 제가 강의를 하러 왔는데 저한테 차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차를 담은 이 그릇이 제가 평생 처음 보는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잔에 주셨는데, 사실 이 잔을 저한테 주실 때는 아주 못생긴 싸구려 막잔에 줘도 그 속에 있는 차는 똑같잖아. 그리고 내가 마시는 건 똑같고. 근데 왜 이렇게 아름다운 잔에 주셨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걸로 답을 대신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반문을 하니까 그 학원장님이 그 질문한 사람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네는 나를 30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나? 그래서 아주 혼났어요. 근데 그때 내가 33살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지. 그 자리에서 천문학을 변호하는데 급급했다면은 그렇게 잘 먹히지 않았을 것 같아.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예. 관측 데이터를 사용하면 이제 관측 에러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이게 실제 우주에 대한 게 아니라 이론적인 값이라 둘 다 완벽하게 믿진 못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관측 자료 자체에도 측정 오차가 있고 또 통계적으로 샘플이 유한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고, 시뮬레이션은 우주에 대한 근사이지 근사인 모형을 한 거지 정답은 아니니까 그 두 개를 비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마음으로, 과학자의 마음가짐을 물어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남 일을 하듯이 해야 되겠죠. 예. 과학자는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주제가 내 게 아니고 내가 얻은 데이터도 다 내 게 아니에요. 정말 나와 내가 연구하고 있는 거는 객관적으로 분리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얻은 결과도 한없이 내가 비판적이어야 되고, 논문도 내가 쓴 논문, 여러분들 여기 논문 이미 쓴 분들도 있겠지만은 나는 적어도 내가 썼다고 말하는 논문 경우에는 거의 100번을 교정을 해요. 몇 번 정도 보고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단 하나라도 실수가 있으면은 그거는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킬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떤 한 주제를 내가 10년, 20년 연구했다고 해서 자기가 얻은 결과를 항상 변호한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의 이론이라는 건 전부 다 모델이거든요. 자연을 현재까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일 뿐이라고. 뉴턴의 중력, 인력, 또 상대성 이론 다 모형이죠, 모형. 예. 그렇게 하니까 잘 근사가 되더라. 예. 정답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관측 데이터도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데이터 컬렉션의 오차가 상당히 있고, 사실은 물론 사진 찍은 이미지 뭐 이거는 그냥 관측 데이터이겠죠. 근데 그걸로부터 내가 얻은
뭐 에이지나 메탈리시티 뭐 이런 거 벌써 거기만 해도 상당히 이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관측 데이터라고 100%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런 것도 항상 유념해서 자기가 데이터 어널리시스 할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테매틱 바이어스 같은 것에 대해서 정말 이 1000개의 그 촉각을 가지고 다 이렇게 진단하고 가야 돼. 그래서 에러가 있지만 그 에러가 내 결과에 영향을 얼마나 미쳤겠냐 하는 걸 진단을 해야죠. 질문? 또 있어요? 네 번째, 우주론을 전공하고 연구하고자 할 때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주론 전공할 때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내용이 어떨까요? 우주론은 우주를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대학원에 들어올 때 이제 그 수학을 전공하고 온 사람들, 물리학을 전공하고 온 사람들, 또 학부 때부터 천문학을 전공하고 온 사람들 여러 분야가 있겠죠. 그래서 각자가 이제 그 학부 때 자기가 이제 성장한 그 토양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천문학과를 학부를 다니다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그 천문학의 다른 분야를 공부하고 올라왔죠. 그래서 그리고 아까 내가 그 별의 진화, 별의 내부 구조 그런 걸 석사 주제로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별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어도 과거에 이제 그 수준까지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 우주론을 하는데 그 우주론 연구의 트레이서는 은하들이고, 은하들은 별과 상관물질, 가스, 암흑 물질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은하의 성질을 이해하려면 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별의 생성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넓은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사실은 직관적인 그 주제를 선정하거나 아니면은 연구 과정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은하 이하는 난 전혀 모른다.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물리학 쪽에서 이제 천문학 데이터를 가지고 우주론 컨스트레인 하는 그런 분야가 상당히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주 배경국 사이 온도 요동이 델타 T 오브 T가 10만 분의 1이다. 그러면은 그 1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그 값이 측정되기까지 로 데이터에서부터 그 데이터까지 그 과정에 굉장히 복잡한 분석 과정이 있고, 그 분석 과정에는 시스테매틱 바이어스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걸 최대한 커렉션해서 나온 거지.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할 수도 없겠지. 오로지 요 감 하나만 갖고서 엄청나게 많은 입자물리 모형을 검증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주 모형 계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만약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데이터 델타 T 오브 T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과정까지 알면은 아마 훨씬 더 좋은 사이언스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예를 든 건데, 그래서 우주론 전공하고 연구하고자 할 때 특별히 공부해야 되는,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 공부하는 과정에는 나는 우주론을 한다고 특별히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쓰는 논문은 우주론 주제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 분야의 논문을 읽고 하겠지만 공부는 다 해야 하는 게 좋다. 다른 분야도 다 고르게 하고 콜로키움 세미나하고 방문자 오고 할 때 가서 열심히 듣고 여러 다른 분야의 천문학자들하고 항상 교류하고 SRPH도 적어도 다른 분야의 앱스트랙트 정도 읽으면 정말 잘하는 거고 적어도 제목이라도 읽어. 다른 분야에도. 네. 그러면 적어도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유지는 되겠죠. 또 질문? 누가 먼저? 네, 제가 주변에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천문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잘하는 학문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20대 때나 30대 때보다 40대 때 더 재밌었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정말로 그렇게 교수님도 그런 거를 느끼셨는지 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재밌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다른 분야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거는 전성기가 뭔가 되게 이렇게 어릴 때 반짝하는 그 순간들이 있는데 천문학은 뭔가 이렇게 꾸준히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아마 수학은 좀 다르고요. 예, 수학은 좀 젊었을 때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과학도 그런 면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 안 하고 종이에 글 쓰지 않고 오로지 머릿속으로만 계산을 이제 하거나 아니면 추론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천체가 생겨나는데 그 천체가 생겨나기 이전의 과정들을 쭉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피직스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것을 내가 고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것을 이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가지수가 한 20가지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치 바둑 두는 거랑 비슷하는 거라. 그리고 걔네들이 서로 영향을 쭉 미치기 때문에 그 영향들을 다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고 실제로 내가 계산을 그 중에 한 몇 가지만 해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젊었을 때 더 유리합니다. 확실히. 그런데 이제 나이 들면은 그건 있죠. 이렇게 계산 안 하고 바로 답이 나오는 게 있죠. 그 다음에 학생 때 이제 조금 느끼기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다 그 천문학에 대한 어떤 그 환상이 있잖아요. 예, 아름다운 밤하늘에 대한 환상이. 내가 펼쳐지는 저는 광대한 우주에 대한 신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이 있는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 맨날 시험 문제 풀어야 되고 컴퓨터 돌려야 되고 그러잖아. 그렇죠? 너무 다른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천문학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기가 10대, 20대 초에 가졌던 그 환상의 세계에 자기가 지금 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학문의 프론티어 라인이 있거든. 그 프론티어 라인의 학생들은 저 뒤에서 이렇게 전진해 오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30대 후반만 돼도 이 프론티어 라인에 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요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도전해서 서 있기 때문에 그 프론티어 라인에서 잠깐 섰다 바로 다시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 프론티어 라인에서 수십 년 동안 계속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그 프론티어 라인의 전진에
같이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하면은 내가 지금 학문의 발전의 최첨단에서 내가 수십 년 동안 있어 왔구나.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꿈의 세계에 지금 내가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삶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는 게 중요해. 잠깐 하고 마는 거는 좋은 결과를 내기가 좀 어려우니까 오랫동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질문 또? 예. 그러니까 4번 질문이랑 좀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제가 물리학과를 졸업해서 이제 졸업을 했고, 이제 저는 원래부터 천문학을 하고 싶어서 이제 대학원을 천문학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베이스가 이제 물리학과다 보니까 이제 천문학을 석사, 박사를 전공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두려움을 좀 해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좀 공부했으면 좋은지 추천해 줄 수 있나요? 굉장히 좋은 마인드예요. 예. 내가 물리학자로서 천문학으로 이제 분야를 조금 바꾸니까 천문학도 피지컬 사이언스 중에 하나죠.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제 학부 때부터 천문학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그 잔지식들이 있거든. 그 잔지식이 결정적인 차이를 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뒤늦게 대학원에 들어와서 천문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 잘 모르니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야겠다는 생각만 계속 갖고 있어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괜찮고, 그거보다는 자기가 물리학 백그라운드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그 주제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첫 강의를 해주신 우리 황호성 교수님도 학부 때는 물리학과였죠. 예, 카이스트 물리과였고 지금 대학원은 천문학과로 왔어요. 그랬고 지금 내 후임인 고등과학원의 후임 교수 정동희 교수 카이스트 물리학과인가? 예, 카이스트 물리학과. 김지훈 교수는 서울대 물리학. 그런 분 많아요. 예. 근데 황 교수님은 물리과를 졸업해서 특히 물리학자한테 유리한 학문을 한 것 같지는 않아. 그냥 예. 근데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근데 확실히 물리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물리 과목을 더 많이 들었고 또 살면서 그 물리학자들하고의 인터랙션이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하면은 더 유리하죠. 예. 천문학자들이 하기 어려운 거. 또 수학 전공하다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천문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매스매틱스가 많이 필요한 주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천문학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이 하기 좀 어렵죠. 근데 그런 수학 전공을 한 사람들이 하면은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남이 뛰어난 것을 내가 좀 빨리 메워야겠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또? 예. 좋아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그 두 개가 다를 경우에 갈등이 된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느냐. 연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연구가 있고 하고 싶은 연구가 있어요. 이게 꼭 항상 분리되는 건 아니지만 계획을 세울 때도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방법이 분명한 거면 참 좋겠지. 우리가 연구비 신청할 때도 그렇게 쓰라고 그래요. 그렇게 안 쓰면 100% 안 되지.
내가 뭐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누가 돈을 주겠어? 그래서 작은 연구, 또 짧은 기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연구는 목표와 방법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는 데는 논문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들이 논문으로 빨리빨리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목표와 방법이 명확해야 돼. 근데 큰 연구는요, 목표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도 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은 여러분이 큰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큰 성취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나온다고. 반드시 목표와 방법이 명확치 않아도 돼요. 그럼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은 나중에 큰 성과를 내느냐? 진짜 자기가 궁금해서 열심히 하거든. 그것을 끝까지 하게 돼요. 그런 것 같아. 근데 대부분 다 보면은 그러니까 curiosity driven research가 가장 큰 연구 성과를 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 때는 이제 교수님이 시킨 일을 하겠지. 근데 이제 포스닥 나가면은 그 두 개를 좀 구별을 해서 할 필요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포스닥 때 논문을 많이 써야 취직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스페시픽하고 고얼이 분명한 걸 해야 돼요. 그때. 하지만 포스닥 때 또 중요하게 그때 시작돼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정말 평생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게 그때 생겨나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을 장기 과제로 자기가 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후에 자기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학생 때 또 포스닥 때 쌓아놓은 물음표가 몇십 년 후에 느낌표로 바뀔 수 있도록 그런 큰 의문을 그때 이제 갖고 연구를 시작해야 되죠. 또 있나? 좋은 천문학자는 어떤 천문학자라고 생각하나요? 일단 이 질문의 전제는 좋은 천문학자가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어. 난 저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학자 중에 좋은 학자가 있고 나쁜 학자가 있나? 나쁜 학자는 뭐야? 연구 안 하는 사람은 학자가 아닌 거지, 그냥. 그래서 좋은 천문학자는 어떤 천문학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천문학자이기 전에 학자이고 학자이기 전에 개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근데 살다 보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고 호기심을 많이 느끼고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 연구였고 그 연구 중에 주제가 천문학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거꾸로는 아니다 이거지. 천문학을 너는 하게 딱 운명 져 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이렇게 된 건 아니죠. 그래서 뭐든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면 나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자기의 가장 중요한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는 핵심 분야는 있는 거지. 자기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하고 있는 분야가 있고 그것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걸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돼. 자기가 하고 있는 그리고 누구나 다 저 사람은 저거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한 상태에서 다른 것을 해야 그게 맥센스 하는 거지.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소홀히 하면은 이제 다른 걸 하는 것을 디펜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좋은 천문학자는 어떤 천문학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저거 질문은 이제 성립을 안 하고 그래서 저걸 답을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천문학자들도 다
학자이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가장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천문학을 하는 사람은 천문학을 열심히 하면 그냥 좋은 천문학자가 되겠죠. 교수님께서는 우주론 연구하시는데 가지는 철학이나 아니면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떤 생각이 있어서 우주론을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까 천문학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처음에 어느 길로 들어서는가는 사실 원인 파악이 어렵죠, 좀. 그래서 왠지 모르게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자연을 관찰하고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렇게 뭐 보고 뭐 해보고 만들어보고 하는 것에. 근데 그것의 이유를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뭐 안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천문학을 하게 된 것은 과학 중에 이유가 있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제 과학 전체에 관심이 많아서 집에 있는 우리 집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다 단독에서 살았으니까 마당이 있고 집에 그 마당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을 다 내가 키웠지. 그래서 생물학이잖아. 그 다음에 우리 아버님께서 마당에다가 갑자기 집을 지셨어요. 그리고 2층에서 저를 살게 했어. 그래서 2층에서 살다 보니까 자꾸 하늘이 보여가지고 동네 과학 기자재상, 요새는 그런 거 없어. 근데 옛날에는 과학 기자재상이라는 게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렌즈를 사고 해가지고 망원경을 만들어서 이제 하늘을 보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그 화학 그 재료 같은 걸 많이 샀어요. 그래서 그걸로 여러 가지 실험, 화학 실험도 하고 로켓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집에 한번 불이 난 적이 있지. 그래가지고 이게 로켓이 폭발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주제에 다 관심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다 하려고 다 하고 싶은 거야. 다 하려는 걸 보니까 그게 우주론이지. 우주면 다 하잖아.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생각으로 천문학과를 가게 됐고 이제 보통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천문학과에 오니까 아까 내가 잠깐 얘기한 대로 내가 생각한 거 달리 정말 맨날 수학 문제 풀어야 되고 수리물리 책 하나 그때 학교가 또 휴교돼 가지고 1년 동안 수리물리 책 하나 풀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연구자의 그 단계로 가니까 아주 만족하게 연구 잘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어떤 철학을 딱 특별히 갖고 있는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굉장히 궁금한 걸 자꾸 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난 정말 은하의 형태가 나는 정말 궁금했거든. 왜 저놈은 빙글빙글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돌고 있고 어떤 놈은 공덩이처럼 있는지 난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지금은 그거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옛날이지만 40년 전이지만. 그리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이제 암흑물질은 나는 연구를 안 하고 있고 암흑에너지 하고 있는데 암흑에너지는 그 두 주제 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암흑에너지의 그 성질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철학이 있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철학 없어요. 또 누구 네, 앞에 먼저. 내가 12년 동안 이제 서울대 모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고 학생들 교육하고 연구하는 거 정말 만족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겠지. 근데 저 때만 해도 교수들이 연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일단 연구비가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회의가 많아. 그 회의는 전부 어떻게 하면 교육과 연구를 잘할 수 있느냐 하는 회의야. 근데 그것 때문에 교수들이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잡무가 많고 나는 강의 부담은 나한테 큰 부담은 안 됐어. 근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잡무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대학의 교수는 사실은 연구자가 아니라 교육자가 우선이거든요. 대학의 교수는 말 그대로 교육자예요. 연구자는 이상하게 이제 80년대부터 굉장히 강조된 역할이죠. 교수가 연구를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육의 의무보다 연구의 의무가 교수들한테 더 크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 난 그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 연구가 항상 뒷전에 밀려났죠. 모든 일에 연구가 맨 뒷전으로 밀려나. 그래서 12년 동안 난 열심히 이제 교수로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12년이 딱 지나가니까 이젠 연구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 왜냐하면은 연구를 12년을 멈추니까 그전에는 내가 한 몇 년 쉬었다가 다시 연구를 하더라도 전 세계 누구보다도 더 연구를 잘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년 이상 지나니까 이제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국제학회에 가보면은 옛날에 나보다 훨씬 연구 못하던 친구들이 내가 처음 보는 연구 성과를 아주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역시 시간과 노력에는 당할 자가 없다. 해가지고 고등과학원에 이제 오기를 결심을 했고요. 이 고등과학원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축복받은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잡무를 최소화하고 모든 시간을 연구에 쓸 수 있는, 그리고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의 모든 연구 여건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아마 전 세계 통틀어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잘 지원되고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해야 되는 연구랑 하고 싶은 연구에 대한 거에 더 질문인데요. 이제 특히 우주론 분야는 이제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이나 특정 팀에서 뭔가 연구하기보다는 대형 프로젝트들, 대형 서베이들, 그런 연구들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입자물리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LHC에서 논문 발표하면은 저자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있어 있는 상황처럼, 이제 우리 분야도 뭔가 앞으로는 어떤 사이언스 목적을 가지고 주도해서 하는 사람들보다는 어떤 프로젝트에서 무슨 파이프라인을 개발한 사람 1, 연구자 1, 이런 자리가 더 많아지고 그런 데 시간을 더 많이 쏟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앞서 말씀해 주셨던 해야 되는 연구랑 하고 싶은 연구의 균형을 어떻게 잡고 또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내가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제 어떤 큰 컬래버레이션이 많이 생겨나고 거기에 수백 명이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 상당수는 그런 테크니션도 있을 거고, 그렇죠?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어떤 사이언스를 도출하는 그런 역할이 아닌 그 전 단계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부자 쪽의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둘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해야 되는 연구 쪽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했던 하고 싶은 연구를 계속 유지하는 어떻게 유지할지. 아, 예, 예. 좀 더 이해가 됐어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컬래버레이션들이 많이 천문학에 많이 있고 사실 물리학보다도 천문학의 그런 전통이 더 일찍 시작됐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래도 물리학계 이제 특히 이제 입자물리 분야의 그런 실험 또 중력파 실험도 좀 그렇지만은 보다는 천문학은 훨씬 더 연구 주제가 많기는 해요. 예, 어떤 한 실험을 했을 때 그 한 실험에서 한 답만 딱 나오는 그런 경우는 이제 천문학에서 좀 드물고 이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생성되는데 그래도 그 과정 중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파이프라인 개발하고 또 기기 쪽에 관련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해야 되는 태스크죠. 그렇죠? 자기한테 주어진 일이 되는데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기 스스로 정당화를 해야죠. 예. 그런 분들 없으면 이거 어떻게 사이언스 결과가 나오겠어. 그래서 그분들 보통은 다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빌더라고도 하고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런 분들 다 빌더로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논문에 이 빌더는 기본으로 다 저자로 들어가게 돼 있어. 이제 그 대우를 해주는 거거든. 그리고 그분들의 역할이 핵심적이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최종 데이터를 가지고 그 어널리시스를 하고 사이언티픽 팩트를 알아내는 디스커버리 라인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이라서 크레딧을 다 주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져야죠. 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분들도 100% 그것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대개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도 70% 그런 일을 하고 30%는 자기 개인 연구를 하고 그래요. 아니면 이제 그 반대일 수도 있고 30%는 그런 일을 하고 70%는 자기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그 박찬범 교수님께서는 혹시 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꺼내게 된 거는 지금 최근에 저희 학교, 우리 학교에 들어오신 교수님들은 대부분 이제 유학을 갔다 오신 교수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생각을 조금 해보면은 한국도 굉장히 아까 전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천문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계에 있는 저널 같은 것들을 컴퓨터로 그냥 앉아서 볼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그런 논문을 읽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차이가 크게 이제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냥 첫인상으로 봤을 때 사실 국내에서 학위를 마치신 분과 해외에서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을 봤을 때 제 그냥 짧은 식견으로는 보통은 해외를 갔다 오신 분들이 더 대우를 받는 느낌이 있어서요. 그래서 만약에 유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유학을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냥 본인 상황에 맞춰서 국내를 가는 것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일단은 유학을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학문의 수준의 차이가 우리가 더 뛰어나더라도 왜 그러냐면은 이 다른 그러니까 꼭 천문학이나 아니면 꼭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가 혼자 서바이브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성장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도 이제 네트워크를 공동 연구자의 그 네트워크를 쌓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그래서 이제 1차 답변은 그건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학문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낮춰가면 안 돼.
어디 뭐 미국의 저 시골 대학이나 그런 데 가면은 그런 거 안 돼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 학위를 해도 그 외국에 나중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학생 기간이나 아니면 포스닥으로 외국에 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다른 커뮤니티에 가서 살아보고 서바이브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알게 되고 하는 것이 꼭 학위를 하면서 할 필요가 없어도 될 시기가 된 거죠. 지금은 포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제 외국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내가 앞에서 얘기한 것이 절대적인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은 또 좋은데 제가 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선생님이 딱히 없다든지, 그러면 적극적으로 찾아야겠죠. 있다 하더라도 좋은 기회가 또 프로젝트에 따라서 저 대학이 이런 지금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그 일원이 돼서 그 프로젝트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든지,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자기가 있는 대학을 포함해서 그 대학의 선생님들이 또 그 학과가 또는 그 학과하고 연결되어 있는 관측소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 이제 지원을 해야겠죠. 관련돼서 하나만 더 짧게 해도 될까요? 그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는 이제 포닥이든 아니면 그냥 석사, 박사 학위든 상관없이 한 번만 가면 되는 것처럼 저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한 번은 갔다 올 수 있으면 갔다 와라 이제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만약에 이게 석사가 있고 박사가 있고 그냥 석사, 박사를 합쳐서 석박사 중에 또는 포닥 중에 두 개 중에 이제 보통은 포닥으로 해외를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뭐 박사 학위를 할 때 갈 수 있으면 그때 먼저 가는 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은 물론 이건 사람마다 차이가 조금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교수님 생각에는 어떤 쪽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학생 때든 포닥 때든 반드시 나가긴 해야 돼요. 100% 국내에만 있는 거는 그 자기 커리어를 확장시키기 굉장히 불리한 것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느 기회든 간에 나가서 생활을 해보고 공동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학생 때도 유리한지 포닥 때도 유리한지 글쎄요. 예. 학생 때 유리하겠지. 예. 7번으로 넘어가면은 현대 우주론에서 여러 관측들의 컨코던스로부터 코스모로지컬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단일한 프로브만으로 코스모로지컬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가능할까? 특히 BAO 및 LSS 관측이, 우주 백목소 관측이 CMB나 슈퍼노바 없이 가까운 미래 우주는 얼마나 중요해지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CMB나 이렇게 나눈 것 같네. CMB나 초신성은 두 개가 각각 노벨상 받은 분야예요. 그 데이터 안 쓰고 BAO나 거대 구조 데이터를 가지고 우주론 컨스트레인 하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요, CMB는 정말 연구가 많이 됐어요. 이제 앞으로 그 잔챙이를 챙기는 일이 남았어. 근데 사실은 그 잔챙이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모든 학문은 잡의 세계에서 혁신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미셀레니어스 거기서. 그래서 우주 배경 목사는 상당히 지금 그 성숙해 있는 분야라고.
그다음에 이제 초신성도 내가 볼 때는 얼마나 더 할 게 있나 난 잘 모르겠어요. 초신성 연구를 내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은 저것도 상당히 우리가 초기에 얻을 수 있는 디스커버리들은 다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 우주 거대 구조, 그러니까 은하들의 공간 분포를 갖고 하는 연구는 일단 3차원 데이터야. 저 앞에 거는요, 1차원하고 2차원 데이터거든. 그렇죠? CMB는 2차원. 디커플링 서피스라고 하는 그 착 우주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 거고, 슈퍼노바는 시간의 함수로 1차원 공간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근데 저거는 LSS는 3차원 데이터예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사이언스가 굉장히 많아. 꼭 우주론뿐만 아니라. 그리고 서베이가 깊어지면서 점점 그 시간의 함수로 이 생성과 진화에 대한 연구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우주 팽창 역사가 관여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사이언스는 굉장히 다양하고, 앞으로 우주론 발전 또 천체 생성 발전 연구 발전에 중요한 그 컨트리뷰션이 이 분야에서 나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측 천문학만 하는 사람도 키아스에 취직할 수 있나요? 그럼요. 네, 키아스에 주로 3개 분야가 그 연구원들이 오는데요. 하나는 관측 천문학 하는 사람. 하지만 이제 관측을 별 관측은 아니야. 별 관측은 아니고 은하나 먼 은하들. 두 번째로는 시뮬레이션, 그렇죠? 코스모로지컬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티어리인데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할 줄 아는 티어리스트. 이렇게 3가지 분야 사람들이 옵니다. 고천문학의 과학적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타임 스팬이 굉장히 길잖아요. 우리가 현대적인 장비로 현대 과학을 한 지는 얼마 안 돼. 그런데 우리 지구 관찰 기록, 또 태양계에 있는 여러 가지 행성이나 그 유성이나 이런 것들의 관찰의 역사가 현대 측정 장치로 관측한 데이터는 짧지만 저건 수천 년이 있단 말이지. 고천문학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사서에 있는 천문학 기록의 수천 년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장기간에 걸친 그런 천체 현상, 우리 태양계 환경의 진화 이런 연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과학적이 상당히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런 연구 한 적이 있어요. 적기, 붉을 적자의 그 베이퍼라는 적기라는 기록이 있어. 그래서 고려사를 보면은 이제 쭉 적기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붉은 기운이니까 이제 뭔지 모르지. 근데 그걸 날짜가 쭉 있으니까 그 날짜가 쭉 있잖아요. 그럼 시간의 함수로 이벤트가 쭉 있잖아. 그러면 그것을 푸리에 트랜스폼해서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해 보면은 11년 주기에 픽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적기가 관측된 그것들이 11년 주기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태양에서 흑점이 많이 출현을 하고 그 흑점에서 나온 하이에너지 파티클들이 쭉 타고 오다가 우리 지구의 자기장에 걸려갖고 극지방으로 떨어져 들어왔는데 그것이 이제 오로라를 만들고 그 오로라가 고위도 지방에서는 주로 초록색이지만 저위도 지방에서는 붉은색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적기라고 표현한 것 같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매그네틱 폴이 지금은 캐나다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위쪽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적기도 그 표현이 아주 강하다고 표현된 게 있어. 온 하늘에 적기가 꽉 찼다 이런 게 있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적기가 있었다 이렇게 이걸 구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페이지가 달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흑점이 나타났다고 직접 쓴 그 기록하고 이 강한 적기의 기록은
1년 정도의 페이지 시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흑점이 많이 나타난 그 페이지에 1년 뒤에 강한 적기가 많이 나타나. 그런데 약한 적기는요, 한 7년, 한 6년 정도. 그러니까 약한 적기는 그 흑점 극소기에 있고요. 강한 적기는 흑점 극대기에 1년 뒤에 있어. 요게 이제 리커런트 매그네틱 스톰하고 넌 리커런트 매그네틱 스톰하고 매칭이 되는 건데, 고려시대 기록에 그게 있다고, 그거 알려진 게 한 1970년대 알려졌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을 고대 사서에 있는 천문 기록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마이닝을 하면서 과거에 알 수 없었던 그런 것을 알아낼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시범적으로 몇 개만 연구해서 다는 못했지만 앞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저런 이 안구관 측 결과지만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낼 수가 있죠. 신 또는 절대자의 존재를 믿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질문이어서 답을 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믿든 안 믿든 신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내가 믿든 안 믿는 거하고 신의 존재는 무관해. 그래서 나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나한테 영향을 크게는 안 미친다. 저는 이제 그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살아왔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좋아해요. 예, 좋아해. 프렌들리하지. 교수님께서는 연구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연한 발견 및 아이디어를 경험하신 게 있는가요? 그 아이디어는요, 가만히 있으면 잘 안 나와요. 아이디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는 강의를 들을 때, 논문을 읽을 때, 걸을 때, 이때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특히 논문을 읽을 때 그 논문을 이해하는 데만 시간을 쓰지 말고 그 논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빨리 적어놔야 돼. 그때 안 적어놓으면 다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어떤 특정 아이디어를 내가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내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고. 아마 사람마다 방법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하여튼 간에 남의 논문을 읽을 때 무한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요. 남의 강의를 또 연구 발표 들을 때. 그래서 학회를 가야 되는 거야. 학회를 가서 포스터를 보고 연구 발표를 들을 때 저거 아닌데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 그게 자기 새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쌓이면은 이제 아이디어 박스가 돼가지고 옛날에 내가 학생 때 우리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면은 저 선생님 뒤에만 이렇게 따라가서 엿듣기만 해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얻어진다. 이 얘기만 들어도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쌓여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도 잊어버리지 않게 본인이 생각해낸 궁금한 것들을 이제 항상 이렇게 메모를 해서 그것이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쌓이게 돼서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그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과 아마도 이러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 정도까지 적어 놓는 거죠. 예, 시간이 넘었는데 마지막 하나 누구 질문할 사람 있어요? 천문학뿐만 아니라 여러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 국가나 좀 사회 배경 같은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대중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이 또 천문학
연구 활성화에 얼마나 견인할 수 있을지, 또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천문학계에 계시면서 아마추어 천문학 우리나라 사회 활성화가 천문학계에 소소한 영향을 미치는 걸 체험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쪽 질문 내가 잘 못 들었는데 마지막은 하여튼 아마추어 천문학계가 천문학계 영향을 얼마나 미치고 있는가?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도 모든 시민들이 천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약간 그 양면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남이 천문학 하는 건 굉장히 좋아해. 근데 본인은 안 해. 그런 양면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추어 그 천문학계가 그 지금은 굉장히 단체가 많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냥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계 딱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작은 그룹이 많다고. 그리고 활동들 많이 하시고 거기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좋은 직업 가진 분들도 활동을 많이 하는 건 내가 봤어요. 다 그런 분들이 이런 그 천문학에 투자하는데 그런 디시전 메이킹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아마추어 천문학의 활동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결국은 그런 디시전 메이킹에 알게 모르게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 분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천문학을 하게 되겠죠. 나는 사실 하나 걱정이 있는데 제가 자랄 때는 밤하늘의 별을 서울에서 보고 자랐거든. 근데 지금은 거의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그런 연구를 해볼 생각도 했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폴루션 광공해하고 그 천문학과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지역 그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제 서울대 들어온 학생들 그 학생 기록부를 다 찾아와 가지고 해봤거든. 영향이 없더라고.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많이 영향이 가서 이제는 밤하늘을 직접 안 보고도 모티베이션이 생기나 봐. 다행히 이제 다행인데 그래서 특히 최근에 이제 교양과학으로 천문학이 많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니까 나는 그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도 한때 열심히 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그 현상들이 대중들이 과학 그리고 천문학에 관심이 많아져서 생긴 현상이겠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예, 오랫동안 뭐 재미가 있는 대답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개인적으로도 혹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나중에 저뿐만 아니라 여기 온 선생님들 다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대답을 더 잘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답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 수요일까지인가요? 우리가 그 수업 열심히 따라가고 특히 실습 우리 여름 학교는 실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습을 빠지지 않고 다 열심히 하고 다른 조원들끼리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잘 토론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